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곽상도 의원은 8단계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전북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54.55%로 과반을 얻으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8.48%였습니다.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53.01%로 여전히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세 이상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도 다음 달 초부터 이뤄질 계획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남북관계와 관련한 담화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알아봅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여당 대선 후보 검증에서 시작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번엔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을 겨누고 있습니다. 시행사 합격인 화천대유에서 곽 의원 아들이 7년차 대리로 일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그리고 위로금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겁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던 말단 직원일 뿐이었다는 아버지 해명과 온도차가 매우 큰데 이 문제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이 회사에 2015년 6월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한 달 뒤 50억 원을 계좌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퇴직금으론 지나치게 많은 데다 돈의 성격을 놓고도 논란이 일자 곽 씨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돈은 28억 원이라며 7년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번 성과급과 위로금이라고 밝힌 겁니다. 또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 엄청난 수익을 올린 데 따른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사업 설계의 문제이지 열심히 일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속의 말처럼 자신은 시키는 대로만 일했을 뿐이라며 생존 게임 참가자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자신의 상황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곽 씨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역시 이미 사업 설계가 끝난 시점에 직원으로 들어갔다며 자신을 둘러싼 배우설을 일축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내부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했다며 곽 씨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질병 위로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한 시민단체는 곽 의원 부자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돈 받은 곽병채 씨도 또 돈 준 화천대유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요지는 성과급 때문에 50억 원이 됐다는 건데 여전히 정상적인 사례냐 또 공정한 것이냐 논란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공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와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며 밝힌 시점은 지난해 6월. 그런데 곽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 차례 계약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성과급은 10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사할 때부터 약속된 금액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돈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화천대유 측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다수 부동산 개발 회사는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월급 300만 원 안팎의 7년차 대리급 직원의 성과급으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곽 씨의 성과급은 화천대유가
지난 6년간 지급한 급여 총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앞서 곽 씨를 둘러싸고 화천대유 1호 사원 논란이 일자 곽 의원 측은 월 250만 원가량 받았다며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말 보너스 등 고정급여 외 수입은 자료를 정리해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곽 의원 측이 아닌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렇게 되자 곽상도 의원은 곧바로 탈당계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했던 민주당은 본격적인 역공세에 나섰는데요. 자, 이 기사까지 보시고요. 남은 의문점들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탈당을 택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특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말단 직원이 50억 원을 받았다면 게이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다며 특검으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도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인력과 더 긴 기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이권 카르텔의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을 차단하면서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한 겁니다. 1990년대생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잘못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럽니다. 회기망측한 변명이요. 그동안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던 이 지사 측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과 국정조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더해져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50억 원 퇴직금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단 채용을 어떻게 된 건지 채용 과정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고액 퇴직금과 곽 의원의 관련성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화천대유 입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알게 된 건 곽상도 의원의 소개였다는 게 곽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예. 다만 아들이 이후에 관심을 갖고 정식 공고를 통해 지원해서 입사를 한 거지 곽 의원이 개입한 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입사를 해서 올해 3월까지 일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6월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성과급 5억 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이 퇴사 직전인 올해 3월 50억 원으로 변경이 됐고 네. 퇴사 이후인 4월 30일 세금을 뗀 28억 원을 실제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금액도 상당히 올라간 거고요. 이제 28억 원 세금을 뗐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직원 중에서 박영수 특검 딸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곽 의원 아들 병채 씨가 한 해명글을 보면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박영수 특검의 딸도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얼마의 성과급을 받았는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입사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 자리는 그만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표, 대주주가 모두 성균관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던 터라 예. 채용 과정부터 거액의 퇴직금까지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그 긴급 최고위까지 열고 굉장히 정신없는 분위기였어요. 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가 화상으로 긴급 최고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내 TF까지 꾸려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 공격해 왔는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자 밀리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당내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당 지도부의 곽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나섰는데요. 야권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측은 곽 의원이 캠프 인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우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이야기도 했는데요. 전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현 시장인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언급하면서 네.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대장동 사업의 흑막이 드러나고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법원 판결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지금 양쪽의 주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수가 바뀐 건데요. 자, 여권 공격이 거세졌죠? 네, 그동안 공세를 당해왔는데 네. 이재명 지사 측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 SNS에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같은 하늘 아래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은 분께 내가 50억 원을 줬다는 말인가라고 비판을 내놨고요.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곽적 곽이라면서 곽상도의 적은 곽상도 의원 본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공세에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호남 경선에서는 대장동 의혹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 전 대표도 오늘은 곽상도 의원 야권을 비판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의 아들이 월급 300만 원 안팎을 받으며 6년을 일하다가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파헤쳐 누구든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네, 여당은 야권 인사를 향해서 야당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로의 게이트라고 몰아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한편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간발의 차로 1위를 놓쳤었는데 오늘은 넉넉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바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성규 기자, 이재명 지사가 결국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6번째 경선 지역인 전북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0.17%포인트 아슬아슬한 패배였던 반면 오늘은 큰 격차로 이기면서 호남 경선 전체로는 이 지사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사는 전북에서 22,276표를 얻어 득표율 54.55%를 기록했습니다.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15,715표 38.48%를 얻어 16.0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호남을 포함해 6차례 지역 경선과 1차 슈퍼위크 결과를 포함한 누적 득표 결과 두 후보 간 표차는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누적 득표율을 이 지사는 53.01%, 이낙연 전 대표는 34.48%를 기록하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 10.6%로 3위, 박용진 의원 1.23% 4위, 김두관 의원은 0.68%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선 직후 김두관 의원은 원팀으로 단결해서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면서 전격 후보 사퇴를 발표하며 이재명 지사 지지를 깜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 측 인사들이 이재명 지사 캠프에 합류하면서 전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의 대세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는 금요일 제주, 주말에는 부울경과 인천, 그리고 2차 슈퍼위크, 그 다음 주는 서울 경기와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지사가 유리한 수도권 지역이 남은 만큼 이 지사가 과반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는 10일 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불길이 당을 덮친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잠시 후 9시부터 채널A에서 생방송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조용민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약 검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자기 공약이 보이지 않는 후보라며 신랄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국위구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윤 전 총장은 채널A 인터뷰에서 밝힌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최장기간, 최대 규모 특검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벌인 배신자 설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시겠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그런데 그게 소신입니까? 다음 달 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4강 명단에 들기 위한 다른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토론회는 잠시 후 밤 9시 채널A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꺼낸 종전선언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어떤 속내인지 또 우리가 어떤 걸 양보해야 북한이 대화하겠다는 것인지 박수유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틀 연속 담화문을 냈습니다. 어젯밤에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한의 분위기가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간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연락사무소 재설치와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중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큰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명 중 모호한 표현은 북이 주도권을 잡고 협상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 부부장은 이런 입장을 개인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김 위원장의 뜻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담화문 발표 이후 미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장관은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을 내고 김 부부장 담화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우선적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의 신속한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정한희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뭔가 쉬운 후보다. 뭐가 쉽다는 건가요? 네, 상대하기 쉬운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내년 대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여론조사인데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 의원보단 윤석열 전 총장을 쉬운 후보로 봤는데요. 네. 39.1%가 윤 전 총장을 상대하기 쉽다 지목했고 홍준표 의원이라 답한 비율은 26%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상대하기 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사고 홍준표 의원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그렇게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버거운 후보가 본인이란 건데요. 다른 주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역시 홍준표 의원인데요. 조국 수홍, 내 나라 수호. 자, 어떤 얘기 때문인가요? 네, 홍 의원이 그제 모교인 고려대를 찾았는데요. 조국 수홍 프레임을 어떻게 돌파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 수홍이라고 할 때 조나라 조자가 아니고 조상할 때 조자입니다. 나라를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조국 수홍이 홍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판했다 붙은 별명인데 그 조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였죠. 이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전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네, 토론회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홍 의원은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겠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조국 프레임에 갇히는 게 이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4등 전략입니다. 야당 대선 경선 얘기인데 4등 경쟁이 뜨겁죠?
네, 국민의힘은 현재 8명인 후보를 다음 달 8일 4명으로 추리는데요. 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2강 1중 구도가 형성되면서 4자리 중 3자리는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4등 쟁탈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4등이 누가 될까가 더 관심이 가는데 후보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는 우클릭으로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하태경 의원은 합리적 보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왜 불법 선거인가, 불법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도대체 이 생각조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대법원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 때문에 네, 4강에 들면 앞으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아지죠. 표심을 얻기 위한 주자들 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다음까지 내다보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60세 넘는 고령층부터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시작하고요. 10대 청소년과 임신부도 곧 백신을 맞게 됩니다. 추석 이후 오늘까지 줄줄이 쏟아지는 확진자에 정부가 더 강력한 백신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71명.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이지만 전날 3,273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이동량이 늘면서 확진자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달 초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황금 연휴가 2주 연속 이어질 예정이라 대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부스터샷을 들고 나왔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85.5%가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접종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확대해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4분기 접종 계획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거쳐 내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문제는 속초로 가던 관광객들이 또 주변 지역으로 몰릴까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속초의 대표 관광 명소인 전통시장. 주말을 맞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그럼 최근에는 장사 잘 되셨어요? 식당이나 유흥업소 방문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속초에선 최근 일주일 동안 6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속초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비상입니다.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속초 대신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속초시. 다리 맞은편은 양양군인데요. 내일부터는 이 다리 하나를 두고 4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속초와 경계를 맞닿은 양양과 고성은 거리 두기 2단계,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숙박업소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특히 양양군은 지난 7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단계로 올렸던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딘 4단계하고 바로 옆 동네는 2단계하고 3단계 하니까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일각에선 지자체들이 결정하는 거리 두기 단계를 광역 단위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엔 서울 가락시장입니다.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합니다.
추석 대목도 놓친 상인들 반복되는 코로나 검사에 지쳐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장 한켠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 모인 시장 상인과 직원들입니다. 24일 날 받았고 오늘 지금 또 받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계속 이틀 한 먹고로 받으니까 시간도 없고 참 우리도 힘들어요.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697명까지 늘었습니다.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흡연을 함께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자 서울시는 시장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을 받은 상인만 장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인은 손님을 안심시킨다며 음성 확인증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나도 조심을 해서 하는 거고. 검사의 번거로움보다 손님 발길이 끊길까 봐 더 걱정입니다. 보다시피 좀 손님이 좀 적잖아요. 시장이 되게 많죠. 손님들이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오늘 같은 날 같으면 벌써 이 입국에서 펴놓으면 많이 손님 오거든요. 근데 전혀 없어요. 세 분인가 왔다 가고 지금 이제 문 닫고 들어가려고.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상인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갯벌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다가요, 밀물대인 줄도 모르고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남성이 해경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물 밖으로 나옵니다. 현재 요구조자 1명, 육상으로 이동 조치 완료. 남성은 저녁 시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무릎까지 들어차는 바닷물에 고립돼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에서는 40대 여성이 해루질을 하다 불어난 물에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물 빠진 갯벌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해루질. 특히 서해는 민물과 썸물 차이가 커 해루질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때를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갔다 고립되거나 길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갯벌 사고는 150여 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경우 밀물 속도가 시속 10km로 성인 걸음보다 빠른 만큼 물살에 휩쓸림 위험도 큽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갯벌에 들어가기 전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해로드 앱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구명조끼를 비롯해 핸드폰, 호루라기, 불빛 신호 랜턴 등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연락신고 수단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갯벌에 들어갈 때는 2명 이상 동행하고 야간 시간에는 출입을 피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소외된 동독 출생, 여성이자 이혼한 물리학자였던 늦깎이 정치인, 독일 메르켈 총리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이겨냈던 편견들입니다. 메르켈은요, 이 모든 조건에 독일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무려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왔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합니다. 최근 지지율은 거의 80%인데 이렇게 끝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졸업생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신념을 얘기하는 메르켈 총리. Fügt und unveränderlich scheint, das kann sich ändern.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16년 세월을 여성 총리로 버틴 비결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역대 세 번째 장수 총리로 기록되는데 무엇보다 메르켈 하면 독일어로 엄마란 의미의 무티, 포용의 리더십이 떠오릅니다. 유럽 유명 여성 정치인은 영국의 대처 총리밖에 없던 시절인 1990년 정치를 시작한 메르켈. 2005년 TV토론에서 상대 후보 슈레더에게 비웃음까지 당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총리에 당선된 뒤 과감한 대연정을 선언했습니다.
Wir waren uns bei den Verhandlungen bewusst, dass wir zurz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einer Umbruchzeit leben. Wir wollen Deutschland wieder nach oben führen. 뼈아픈 과거사에 대해선 독일 현직 총리 처음으로 나치 수용소를 찾아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Und diese staatliche und bürgerliche Pflicht immer wieder bewusst zu machen, das sind wir allen Opfern des Nationalsozialismus schuldig. Den Opfern auch dieses ehemaligen Konzentrationslagers hier in Dachau. 세계 무대에선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100만 명 넘는 난민들이 쏟아지자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Ich sage ganz einfach, Deutschland ist ein starkes Land und das Motiv, in dem wir an diese Dinge herangehen, muss sein, wir haben so vieles geschafft, wir schaffen das.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지도자들의 등장에 철옹성 같은 메르켈의 지지율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So I used to be a fan of Merkel. I think what she did to Germany is a disgrace. And they walked all through Europe to get to Germany. I mean, they've destroyed. 중도 실용주의 노선은 장점이자 단점이도 했습니다. Ihre Fähigkeit besteht eher darin, das ist übrigens das, was man ihr jetzt im Wahlkampf ja auch vorwirft, dass man sehr schwer erkennen kann, welche Position sie wirklich vertritt. 결국 메르켈은 은퇴를 선택합니다. Zweitens, diese 4. Amtszeit ist meine letzte als Bundeskanzler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Bundestagswahl 2021 werde ich nicht wieder als Kanzlerkandidatin der Union antreten. 슈퍼마켓에서 직접 쇼핑을 하고 총리 공관 대신 베를린 중심가 아파트에서 살며 소탈한 모습으로도 사랑받았던 메르켈. 임기 말 지지율은 80%에 가깝고 서방 지도자들 중에서도 선호도 1위입니다. 역사 속에 어떻게 남길 바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메르켈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최장수 여성 총리의 자발적인 퇴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입니다. 범죄 없는 나라,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협박과 응징으로 거둔 성과라면 이를 정상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그렇습니다. 이 광장 한복판에 시신을 내걸고요. 권선징악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시 중앙광장에 몰려든 사람들. 하늘 높이 솟은 기중기에 시신 한 구가 걸려 있습니다. 한 사업가와 그의 아들을 납치했다가 아프간 경찰에 사살된 납치범이라는 것이 탈레반의 설명입니다. 함께 사살된 다른 3명의 시신은 지역으로 옮겨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권선징악부까지 만들어 사형과 손발 절단 형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포 통치 우려에도 탈레반은 오히려 집권 후 한 달여간 전국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강조합니다. الحمدلله ما جرائم و این مسائل را به صفر رساندیم. ما توانایی را داریم، ما برای ملت اطمینان میدیم که ان شاء الله هیچ وقت هیچ تکلیف را دیگه نخواهید.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호수 등 유원지를 개장해 일반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는 모습도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행정은 마비됐고 나라 살림은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외화는 바닥났고 식량과 전기료 등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وضع اقتصادی مردم به حد خراب شده، به حد خراب شده، چون همه پیسای ما و شما که در بانک از طرف آمریکا بند شده یا 미국은 탈레반이 여성 인권 보장 등 약속을 지킬 때까지 제재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국민들을 위해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화려한 차림새로 레드카펫에 선 이 여성은 영화배우가 아니라 중국 화웨이 부회장입니다. 미국 요청으로 가택연금 당한 끝에 귀국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선 영웅이라며 잔뜩 띄우고 있지만요. 미중 관계가 중국 의도대로 레드카펫을 밟을지 사공성근 특파원이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정부 소속 전세기가 공항에 도착하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레드카펫 위에 섭니다. 왼쪽 가슴에는 중국 국기를 달았습니다. 祖国，我回来了。如果信念有颜色，那一定是中国红。 공항에 모인 인파는 멍 부회장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과 통신 장비를 거래했다는 이유로 1024일 동안 가택연금돼 왔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높은 구두와 화려한 옷을 입어 미국에 맞서는 인민 영웅으로 비춰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멍 부회장의 석방을 중국의 국력이 이끌어낸 석방이라며 대미 외교에서 승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2명의 캐나다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가 인질 교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상호 석방은 지난 10일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와 다음 달 G20 회의를 사이에 두고 이뤄진 정치적 결과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 구조를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기술과 5G 등 주요 분야에서 미중 간의 경쟁 관계는 계속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골마 터진 분쟁 중 하나를 해결했지만 더 심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K-팝 영웅 대접을 받는 BTS가 있죠. 오늘은 전 세계에 백신을 평등하게 나눠달라는 메시지를 담아서요. 숭례문 앞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야경 속에서 빛나는 국보 숭례문 앞에 힘찬 인사와 함께 등장한 방탄소년단. 한국 전통 문양이 활용된 무대에서 숭례문을 배경으로 사전 녹화한 퍼미션 투 댄스 공연을 선보입니다. 후반부에는 40여 명의 댄서가 합류해 수어를 활용한 안무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파리, 뉴욕, 런던 등 세계 6개 대륙의 주요 도시를 연결해 생중계된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의 첫 공연 주자로 나선 겁니다. 국제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은 코로나19 백신의 공평 분배와 빈곤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를 열창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팝스타 에드 시런과 팝의 거장 엘튼 존이 무대를 빛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영국의 해리 왕손 등 국가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That where you're born should not dictate your ability to survive. 이번 라이브 공연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주말에도 날씨는 들쑥날쑥했습니다. 덥다가도 금방 서늘해지곤 했는데요. 수요일까지 기온이 비슷하겠고 목요일에 다시 30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운 이맘때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주엔 영양 듬뿍 대하와 고등어, 광어 등의 제철 음식 드시는 건 어떨까요? 긴 연휴 후 피로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됩니다. 내일 아침 약 17도에서 쌀쌀하게 출발해서 한낮에 25도를 밑돌겠고요. 제주는 27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는 깨끗하겠고 전남과 제주에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화요일 밤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수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후 밤 9시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토론회가 채널A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